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4번째 미국을 방문한 정 실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협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사실상 핵 동결 선언이 나온 상황에 맞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비핵화 로드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의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을 급파한 배경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편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Kim Jong-un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리틀 로켓맨이라고 불렀던 김 위원장에게 존경할 만한 영예로운 등 존칭에 해당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북한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통 크게 합의하자는 뜻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간단한 합의를 하고 승리를 주장하는 건 쉽지만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까지 180도 달라진 것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가능하다는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강을 사이로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강화도 북단입니다. 맑은 날씨에 2.3km 떨어진 황해도 지역이 눈에 훤히 들어옵니다.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고 고기잡이 나온 주민들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산봉우리 근처에는 북한군이 설치한 대형 확성기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23일 새벽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하자 다음날 북한도 스피커를 껐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서부터인가 하여간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왕왕거리고 그냥 소리가 났다고요.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있는 최북단섬 교동도는 남북 확성기 전쟁이 멈춘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동식 확성기가 이곳에서 대북 방송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2년 전 대북 확성기가 다시 가동됐을 때는 북한의 포격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하면 제대로 쏜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때 가서 거기 때렸지. 뎁센. 남북 화해 분위기에 관광객의 발길이 늘면서 섬은 활기를 찾았고 실향민 사이에선 기대감도 번지고 있습니다. 뭐 피난 나와서도 고향 생각을 많이 그리워져. 사실상 뭐 어려서 나와서도 지금 여기서 뭐 수십 년 살아서도 그래도 고향 생각이 제일 그리워요. 남북 대치로 늘 불안했던 최북단 주민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의 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남북정상회담 D-1 그리고 이 다음 에피소드는 남북정상회담 D-Day에 방송하게 되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피스 0427 여신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계좌를 오픈하고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주문을 받다 보니까 문자로 그냥 계좌에 몇 장의 티셔츠 정도에 입금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필요하신 분에게 나눠주시거나 티셔츠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아, 그래요? 네. 멋지죠.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리고 문자도 안 보내시고 아무런 주문의 흔적이 없는데 돈만 투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입금만 하시고 연락이 안 된 경우라면 연락을 주시고 네. 따로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시면요. 그 감사의 마음은 윤민석 작곡가님에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들 저는 5년 동안 계속 느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피스 공사일칠 손 쫙 내밀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이야기 해야죠. 아, 정말 하기 싫다 이제. 이 드루킹이 뭔데? 저는 이 드루킹 관련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명동님이 드루킹 하셨잖아요. 예.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혼자 계속 웃었습니다. 와, 쩌는데 그거 제일 큰 드루킹. 아, 그 막걸리에 초장 찍어 먹으면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얘는요. 그 드루킹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드로워요 좀. 드럼 얘기 좀 더 해요. 나 별로 할 말 없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산악훈련이나 행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경지라고 그래서 텐트 치고 자는데 그러면은 꼭 그 대대장, 뭐 제대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꼭 일을 시켜요. 드룹 키우라고. 진짜.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드룹을 캐오라는 게 아니라 드룹을 따오라고. 그러니까 드룹하고 산삼 비슷한 거 있죠. 우리가 꼬먹는 거. 더덕. 더덕하고 두릅을 캐거나 따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그거 잘하는 놈들이 있어. 어떤 놈들이냐? 출신이 시골이어야 돼. 그렇죠.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 한 서너 명을 선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훈련을 안 시키고 그것만 시켜. 그러면 따오면 진짜로요. 깊은 산악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손을 안 대가지고 한 바구니 막 더덕도 진짜 굵직한 거 맛있는 거 진짜 있어요. 그 배낭 있잖아요. 우리가 군용 배낭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리터가 거의 한 50리터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그냥 가득 채워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훈련 나간 우리 부대원들이 그걸로 파티하죠. 그 중에 진짜 이 주먹만한 게 있어요. 이게 팔뚝만한 거. 이걸 두릅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 거는 정말 크고요. 두릅은 참고로 확 피었을 때보다 꽃몽울이 이렇게 맺힌 것처럼 싹이 올라와서 피지 않은 상태. 그 중에서도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개두릅이 맛있어요. 참두릅하고 개두릅이 있는데 참두릅은 가시 같은 게 났거든요. 개두릅킹 좋네요. 개두릅킹. 근데 하도 이 다루는 게 지겹고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진짜 개드립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보도들 중에 드루킹에 대한 이야기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렇다는 것만 몇 개만 언급하고 갈게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얼개는 다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드루킹 측이 500만 원을 주는 거를 김경수 보좌관이 수차례 거절한 정황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경찰을 까기 위한 보도거든요. 경찰의 발표는 채권 채무 해명과는 배치되는 거다. 채권 채무라면 받았겠지 왜 안 받았겠냐.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꺼내서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은 주체가 드루킹 측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 보좌관 측이잖아. 이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돈 뿌린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회찬 의원이 이번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 자원봉사했던 사람한테 드루킹 측에서 돈을 줬대요. 몇백만 원을. 노회찬 의원이 자원봉사자한테 준 게 아니라 드루킹이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준 게 발각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그거를 노회찬 의원이 최근에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돈 준 적은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드루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정의당, 당연히 미래당이나 뭐 바른당에도 이렇게 선을 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영업을 빡시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측 라인에도 줄을 댔었다는 그런 정황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박근혜 측에서는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절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고 이 사람은 정말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도와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 브로커로서 본인의 평생의 꿈인 재벌 대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위대 함대를 인수하려고 했다잖아요. 일본이 내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언론들이 막 파다 보니까 500만 원을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줬다. 처음에는 짜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인사청탁의 대가다. 원래 그 돈 거래는 원래 목적은 김경수 의원 측이 드루킹에게 수고비조로 줬다. 이걸 캐내려고 보니까 돈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론이 인사청탁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엮었는데 그것도 아닌 게 수차례 거절한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아, 뭐가 있네 이런 게 아니고 김경수 의원 쪽은 잘못이 없네로 바뀌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온갖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데 조선일보가 단독을 냈어요. 그냥 믿어줘 볼까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의 동업자가 프로그래머한테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을 의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거론하는 정치인이 의외로 보수 쪽 정치인이더라. 그래서 그 보수 정치인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난 그거 불법적인 거라 안 할래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그런데 그 총선 때 실제로 그 키워드를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띄우더라. 선수들은 보면 알잖아. 이거 그렇죠. 뭔가를 띄우는지. 조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실검 상위에 뭘 올리는 거. 우리 같은 경우에 아이돌 팬클럽 같은 데 가면은 자기 가수 실검 올리게 하기 위해서 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그 키워드만 계속 누르게 만들잖아요. F12인가? F5. F5? F5. 안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 일종의 다 조작인 건 맞는데 그 정도 조작은 누구나 이해해 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2017년에 대선 주자가 되었다. 와, 누구지? 누구야? 정말 보수? 실망입니다. 아니 보수 쪽에 그분인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분들이 그걸 홍준표 의심하는데 홍준표는 당시에 총선 출마자가 아니니까 네. 유승민 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유승민을 띄우는데 유승민 관련한 키워드를 막 총선 때 돌리더라 이런 거예요. 물론 주장이에요. 유승민 후보님, 유승민 대표님 고소하시면 안 돼요 이제. 느낌적 느낌은 지금 대선 주자 중에 보수 쪽 정치인 중에 홍준표는 아니죠. 그때 총선 출마를 한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있어? 유승민밖에 되겠냐고요. 그럼 조선일보는 알고 쓰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지금 드루킹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김경수 의원은 지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 이게 저 언론이 좀 비루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가소로워 보이는 게 이 드루킹이 그동안 쓴 글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대충 기본적인 얼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글을 굉장히 장황하게 쓰거든요. 한번 스크롤 압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한 편이라도 그 드루킹이 쓴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딱 둘로 나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우와 대단하다, 이 사람 천재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9명은 뭐야 이 새끼 도랑이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명의 팬이 된 사람들이 그 글들을 퍼나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알 거예요. 기자들은 이미 다 드루킹이 쓴 거를 한 몇 개씩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히 이상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드루킹이 쓴 걸 아무거나 하나 밝혀봐요. 그러면 이게 언론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소설을 써대고 있는지 금세 알거든요. 너무 짜증나요. 보고 있으면. 내가 이 평소에 캡처하지 않는 이 습관, 저장하지 않는 이 습관 고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드루킹의 외부 접견을 금지시켰어요. 당연한 수순이죠, 이게. 원래 당연히 증거인멸이잖아, 증거인멸. 네. 특히나 드루킹 자체가 거기 갇혀 있어서 뭐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온라인 상황이면 비밀번호만 공유하면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료를 공개를 해도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불리한 건 감추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게 사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면회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말 맞추고 입 맞추고 증거인멸 하잖아요. 그게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드루킹의 블로그가 열렸다 닫혔다 일부만 공개가 됐다가 뭐 이렇게 설정 변경이 계속 있으니까 뭔가 지시가 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으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사실은 그건 이제 관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관리자는 드루킹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드루킹이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동이 생겼으면 누군가에게 관리자 역할을 들어와서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거죠. 그리고 드루킹 사태 때문에 지금 가장 비난받고 있는 곳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 네이버는 내년.
네, 이놈. 요거를 요즘에는 네이버를 네일배라고도 하죠. 네일배.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댓글 정책이 바뀌었어요. 아, 얘네들은 굉장히 약삭빨라요. 그러니까 아웃링크를 받아주는 게 맞는데 이제 기사당 댓글은 3개만. 저는 이 네이버의 이 댓글 정책 변경 기사를 보고 이 네이버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댓글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매크로를 막기 위한 거라면 우리 이제 회원가입할 때 보면 사진 속에 숫자를 입력하도록 해서 네. 자동 가입이 안 되도록 하잖아요. 네. 그것만 딱 박으면 어떤 뛰어난 매크로로도 다 불가능해져요. 매크로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어려운 기술도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기술로 매크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크로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정책을 바꾼다는 건 매크로를 계속 허용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거거든. 나도 이 기사 보고 그게 생각이 났는데 네.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애들 자살하니까 창문을 막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본질은 놔두고 지금 완전 임시방편으로 네. 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만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이버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또 열심히 그 로비를 하겠죠. 우리 이 정도 진정성을 보여주니까 아웃링크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수님하고 또 정반대로 이상하게 논리가 나오는데 돈을 벌어야 되거든. 아웃링크를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네이버가. 그렇죠. 지금 이걸로 받는 수익이 엄청날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자기가 언론사가 아님에도 언론사가 돼서 엄청난 광고 수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웃링크법이 통과가 되면 네이버는 아마 수입에 굉장히 큰 차질이 벌어질 거예요.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흉내만 냈다. 왜냐하면 흉내만 낸 정황이 어떻게 나오냐면 24시간 안에 몇 개로 제한한다. 1인당 몇 개로 제한한다. 사실은요.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 IP만 갖고 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지 정말 약삭빠르게 흉내만 내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 매크로라는 이 말에 대한 어떤 환상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대단하고 첨단의 기술이고 엄청나게 비싼 어떤 기술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크로 기술을 쓰면서 살아요, 우리는. 대표적인 게 컨트롤 CV죠. 컨트롤 CV도 매크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통계 중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수천만 개 댓글 중에 지금 가장 트렌드한 키워드는 이런 게 있고, 파생 키워드는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매크로 기술이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 기술이 그럼 대단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댓글을 긁어와서 내가 찾는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 내가 찾는 키워드가 있으면 저장 아니면 버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댓글을 다는 매크로는 어떤 방식이냐? 자동으로 이 회원가입, 로그인, 댓글 달기 이렇게 하는데 그 댓글 다는 절차 자체가 내가 보는 화면과 당신이 보는 화면이 똑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복해도 똑같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단 한 줄만 바꿔도 매크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얼마든지 매일매일의 소스코드 한 줄만 바꿔도 되거든요. 소스코드 한 줄을 바꾸는 걸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매크로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조치는 너희들 기술회사라며, IT회사라며 기술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바꿈으로써 댓글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진짜 이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네이버는 정말 IT 회사는 아니고요. 네이버는 블로거예요. 블로거. 드루킹이네. 외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예,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네이버를 블로거라고. 커뮤니티 사이트죠. 예.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글, 빙, 중국의 유명한 검색 엔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태그가 서치 엔진이라고 달려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옆에 태그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달려 있어요. 뭐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랑 똑같은 예, 거지 그래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다, 서치 엔진으로 바꿔달라. 구글에서는 꿈쩍도 안 하죠. 검색 기능이 없는데 왜 검색 엔진이냐. 그리고 이거지. 같은 동종 업계에서 네. 그 뻔히 안을 다 알 텐데 네. 모르겠어요, 구글이. 근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거는 진짜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진짜. 단순하게 네이버가 매크로를 사실상 허용한 그게
단순히 광고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점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크로를 차단한다고 해서 네이버가 입는 경제적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예. 네.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 우리 옛날에 그 디도스처럼 성관위에 관계자가 있는 것처럼 네이버에 그런 식의 관계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일베 회원들이요. 아니 관계자가 있다는 거죠. 완전. 조작 전문가. 그러니까 창업자인 이혜진 의장이 한 7, 8년 전에 이사회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대요. 근데 나머지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아하. 매출 손실을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논리로. 할 말 없지. 예. 아, 그러면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진짜로. 그 정도 안에서 이사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누구로부터 어떤 특정한 일정한 혜택을 받아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인맥의 부분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은 대선 때 그 훨씬 이전에도 상당히 보수가 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번에 바뀐 댓글 기준을 보니까 한 기사에 댓글을 3개 이상 달 수가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전 네이버에 댓글을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면서 네이버 자체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어쩌다 뭐 검색에 필요해서 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에 말씀드렸죠. 다음 검색에 안 나오면 네이버 안 간다고. 나는 모르고 만다고. 저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가 이슈가 되면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시거든요. 쇼핑몰에 네이버페이가 달려 있으니까 네이버페이 탈퇴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쇼핑몰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있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서 받는 판매 수수료하고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는 곳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격차가 너무 커요. 그 10% 이상 나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스토어팜이 아니면 팔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토어팜에서 팔 수밖에 없고 네이버페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이버가 그 독점력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경쟁할 수 없는 만큼 낮춰버렸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네이버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거를 양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 홈페이지는 홍보를 막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예, 홈페이지 구축해야 되는 부분과 이게 다 포함되는데 네이버는 사실은 그게 다 지원되는 그런 경우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가구의 거리가 가구가 많이 모여 있으면 장사가 잘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24시간 동안에 한 기사당 댓글 3개만 쓸 수 있고요. 사실 근데 댓글이 이렇게 매크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댓글이 많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특정 댓글을 올려놓고 그 댓글을 베스트 댓글을 만들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작 글을 쓰는 아이디보다 추천을 누르는 아이디, 허수 아이디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가 이 댓글을 통제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술과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그 허수의 소스 코드를 한 줄씩 계속 바꿔나가는 그 기술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 진짜 삽질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 이 정책에 보면 24시간 내에 공감, 비공감 클릭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그 마차님이 얘기한 베스트 댓글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네. 이거를 50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아이디로 24시간에. 누가 이거 이렇게 50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차님. 네. 안녕하세요, 한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많이 듣는 그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확행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다른 네. 방송에서. 네. 자갈자갈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확행. 먼저 하셨구나. 방송 내용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푸나님 소확행은 뭐예요? 라고 물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찾아낸 게 바로 그거죠. 아이스 카페라떼 큰 거 먹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속이 좀 답답하고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멍하게 살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에 정말 추웠을 때 막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을 때도 아이스 카페라떼 큰 거 먹었다는 사실. 이유가 뭐냐. 뜨거운 거 후후 불면서 먹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 앉아서 차가운 얼음으로 된 커피를 먹고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나의 소확행은 현재로서는 아이스 카페라떼 큰 거. 알겠습니다. 우리 푸나님의 소확행을 제가 좀 책임을 져드릴게요. 우리 마차님은 어떠세요? 아니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저는 1990년대 후반에 사실 이 단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 나오는 단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해가지고 이게 아예 수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읽었을 때 나는 항상 큰 것만 바랬었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나한테 뭐 있지?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그게 뭐지? 하고 넘어가서 한 20년을 이렇게 살았네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아 진짜? 네. 저는 항상 큰 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 집, 자동차 이런 거. 죄송합니다. 나이 좀 더 먹으면 돼요. 나이 좀 더 먹으면 그것보다 확실하게 멀리 있는 산 같은 이야기보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작은 행복들이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나면 행복이 사라지거든. 그럼 다음에 또 이거 마실 수 있어 생각하면 또 행복이 생기고 그런 거죠. 뭐. 네. 우리 마차님은 젊구나. 나이 좀 들어야겠다. 우리 한쌤의 소확행은 뭔가요?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차돌박이 된장찌개입니다. 이겁니다. 정말 오늘 또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셨어요. 너무 좋다. 이제는 제가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줍니다. 이제 그것의 충격적인 비밀은 그 메뉴는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 식당에 이 메뉴 만드세요. 근데 처음에 1차적으로 메뉴가 나왔어요. 메뉴에 붙은 거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방 사장님한테 이렇게 만드시오라고 레시피까지 직접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 레시피가 지금 한쌤이 드시고 오신 그 메뉴예요. 푸나님이 만드신 레시피네요. 그렇죠. 진짜. 그분들은 저의 요리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계시고요. 매번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알려드려요. 이거 확인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예.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어딘가에서 식당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제 꿈이잖아요, 그게. 네. 퓨전 음식점을 직접 요리하고 꾸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줘요. 네. 이 동네의 구조, 이 동네의 어떤 손님들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음식을 만들면 좋고 네. 맛은 어때 한다는 설명을 해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 자갈자갈 방송에서 네. 식당 대박 내는 법이라는 코너를 제가 몇 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차돌. 저도 소확행이 있어요. 요즘의 소확행. 요리. 근데 푸나님이 얘기하시니까 뭐 말도 못 꺼내겠네요. 괜찮아, 해봐요.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요리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저도 꿈이 나중에 요리를 이렇게 뭐 블로그로 써서라도 하나씩 운영해서 뭐 딸에게 주는 레시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는. 해보고 자네 싶어요. 식당할 생각은 없는가? 저 불러주시겠어요? 같이 해요? 괜찮은데요? 네. 그 블로그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식당 가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요리 777까지 만들어 보기. 진짜? 네.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블로그는 그대로 없지만, 없어요. 완전히 그 비공개로 닫아놔서 지금 안 열어본 지가 수년 됐죠. 한번 열어보고 싶네요. 부끄러워서. 알겠습니다. 그래 소확행 나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다면 일상이 정말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서 워라벨 워크 일과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요. 네. 소확행도 그렇고 워라벨도 그렇고. 네. 사실 대기업 정도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아닌 이상 이것은 어쩌면 완전히 남의 일인 경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저는 과반 이상 이 정도 이게 안 되는 분들 그런 분과 좀 생각을 서로 하시면서 그런 직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려면은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회사에서 하는 코너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서 동호회 만들어서 뭐 테니스, 탁구, 등산 동호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워라벨이 아닐까? 자기 취미 생활을 만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취미라면 취미가 야구였잖아요. 수년간. 너무 집중하셨잖아요. 네, 그게 너무 집중해서 생활에 폐해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라고요. 일하는 걸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야구로 투자했으니까. 맞아. 요즘 야구 계속 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취미가 없는 직장인 65%가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앞만 보다가 가다 보면은 번아웃 증후군이래요. 완전 이제 나 이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충전이 필요할 때 이게 바로 취미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차님은 소확행을 빨리 찾아보시고요. 네. 우리 지난주 비포 선라이즈 영화 했었는데 마차님 부제로 비포 선라이즈 기억나요? 마차님 보셨어요 영화? 네. 엘다노크.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고 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여행지에 가서 만나는 새로운 연인을 꿈꿔보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마차님이에요. 절대 만나도 안 내린다 막 이랬는데. 네. 105분 러닝타임 중에서 정말 곳곳에 비엔나를 이렇게 보여줘서 네. 굉장히 여행을 잘한 눈호 강한 그런 영화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연인들이 정말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어렸을 때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진실 게임하고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하고 그렇게 진실 게임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극장가 소식 마차님 전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한 주 빠졌더니 1위를 했던 바람이 5위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8%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푸나님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던 결혼 후에도 외로운 어른들의 이야기가 테마고요. 이병헌 감독, 이성민, 신하균, 송지효 주연의 영화입니다. 4위는 새롭게 올라온 나를 기억해. 책상 위에 놓인 커피를 마시고 미궁에 빠져버린 고등학교 여교사가 주인공인 미스터리 스릴러물이고요. 이한욱 감독, 이유영, 김희원 주연의 영화입니다. 3위는 당갈이라는 인도 영화인데요. 새 얼간이로 주연을 맡았던 아미르 칸의 새로운 영화. 인도 영화지만 새 얼간이를 너무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결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위는 그날 바다입니다. 미친 김 감독, 김지영 감독과 정우성의 나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새날 애청자분들이시라면 꼭 보셔야 할 영화. 지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1위는 램페이지입니다. 브레이드 페이튼 감독, 드웨인 존슨 주연의 액션 영화로 의문의 가스를 마신 고릴라가 괴수가 되어서 지구적인 재앙을 물리치는 재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밝게 웃으면서 했던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피엔딩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인 비주얼, 느낌적 느낌이 그렇잖아요. 프랑스 영화의 느낌치고는 자꾸 저는 이게 폭네프 여인들을 보면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감독이긴 합니다만 김기덕 감독이 좀 떠오르는 뭔가 이상한 둘이 좀 약간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 감독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프랑스를 좀 달리 보게 만든 그런 느낌이었고요. 프랑스 여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마차님. 정말 풍네프의 다리. 아니, 프랑스 하면은 뭐 가볼 곳도 많지만 이 영화로 인해서 풍네프 다리가 관광지로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풍네프 다리 자체가 루브르 박물관하고 노틀담 성당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파리는 서울보다 훨씬 작잖아요. 네. 그래서 루브르하고 노틀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다리만 찾아보시면 풍네프 다리는 금방 찾아서 쉽게 건너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폭네프의 다리 그러면 한국의 한강에 있는 다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조그만 다리. 그러니까 청계천보다는 크고 한강보다는 훨씬 작은 네. 그 강에 놓여진 다리. 한강에서 가장 긴 다리는 마포대교인데 1km가 좀 넘고요. 폭네프의 다리는 300m가 안 되니까 훨씬 진짜. 작은 다리. 그리고 4분의 1.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온 다리는 실제 다리가 아니고 똑같이 만든 일종의 세트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그 다리만 만드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감독 이야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네.
레오 까락스. 예. 레오스 까락스가 네. 60년생이에요. 근데 영화로 데뷔한 나이가 만 20세 때예요. 물론 단편이긴 하지만. 원래 레오스 까락스의 아버지가 미국인이고요.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으로 근무하다가 프랑스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해 살게 된 거죠. 프랑스에 놀러 앉은 거지. 자갓집에. 그래서 60년에 태어났는데 80년에 단편 영화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20살 때. 그리고 첫 장편 영화를 만든 게 84년이니까요. 그 만으로 24살 때 아니겠습니까? 젊다. 네. 그 영화가 소년 소녀를 만나다라는 영화예요. 근데 24살에 이 영화를 만드니까 프랑스가 열광을 했죠. 야, 이 사람 영화 천재야.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되고 나름대로 영화도 흥행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부터 이 레오스 까락스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드니라방, 지금 홍네프의 연인들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부터. 그리고 이 영화가 나름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흑백 영화예요. 칼라 시대의 흑백 영화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작품상 뭐 이런 거. 네네. 막 그러니까 젊은 감독이 자기만의 시각으로 영화를 독특하게 만들어내니까 재미 이런 걸 떠나가지고 프랑스의 영화계나 국민들은 관심을 갖게 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 영화가 바로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이 영화인데 그래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세대 감독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 나쁜 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여기에도 드니라방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올 줄리에트 비노시도 이 영화에 먼저 등장합니다. 또 나쁜 피는 또 독특하게 아까 그 소년 소녀를 만나다는 흑백 영화지만 나쁜 피라는 영화는 또 SF 영화예요. 막 장르가 막 이상하게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천재성을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87년에 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이 영화는 이 사람의 나이 27살 때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가면요. 프랑스도 영화로는 세계적으로 자부심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중에 비평가들이 만든 영화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루이 델릭상이라고 프랑스 영화는 예술 영화 따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비평가들이 만든 상이면 영화의 예술성이 굉장히 좋다는 영화에게 주는 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루이 델릭상을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오스 카락스가 엄청 붕 뜨게 될 거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와, 대단하네요. 지금까지는. 예. 붕 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는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 이 사람 나이, 이 감독 나이 31살 때 1991년에 펑네프의 연인들이란 영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신예 감독으로 스타가 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드니까 영화사에서 올인해요. 올인. 영화사 얼마 크지도 않았는데 돈을 갖다 쏟아 부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뽕네프의 다리를 세트로 지어요. 아. 그런데 영화사가 망합니다. 뽕네프 다리 짓다가 세트장 근데 짓다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31살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천재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을 못 그리는 나는 그런 거였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영화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지평을 넓혀가려면은 더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한 누이 델릭상 같은 거를 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 예술성에 치중한 나머지 돈을 쏟아 부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뽕네프의 연인들을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프랑스에서 관객이 100만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망했네요. 1000만 네. 들 것을 예상하고 만든 영화인데 100만밖에 못 들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레오스 까락스가 충격을 먹고 영화계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잠적을 합니다. 충격이 심했겠다, 네. 진짜. 그래서 네. 다시 1998년에 복귀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이게 폴라엑스라는 영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 뭐 몰라 나는 천재 감독 이런 걸 떠나서 네. 어쨌든 우리한테는 뽕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유명해지고 알려진 영화가 있죠. 영화를 거창하게 띄웠다가 망하면 잠적하고를 몇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네. 이제 이 레오스 까락스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나라랑 연관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2008년에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도쿄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프랑스, 한국, 일본 감독들이 3명이 따로따로 오므니버스식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봉준호, 미셸 공들이 레오스 까락스가 같이 옴니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3편이 도쿄라고 하는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 3편의 영화가 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고요. 천재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 데뷔 즈음 영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곡가들, 유명한 가수들, 부르의 명곡, 부르의 영화들은 대부분 다 초반에 탄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뽕네프 연인들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게
많은 관심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독립 영화처럼 만들었으면 정말 훌륭한 작품이지만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가서 영화사가 망할 정도의 작품으로서는 사실 좀 부족했다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성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친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사연이 있는 영화네요. 꽤 오랜 시간이 또 투자가 됐을 것 같고. 근데 프랑스 영화 하면 정말 예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도덕적 잣대로 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장면들. 도로에다가 이마를 뭐라고 해야 되죠? 찢는? 뭐 이런 자해하는? 뭐 이런 장면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 둘이서 어딘가요? 해변가를 열심히 또 자유롭게 뛰는 장면도 있잖아요. 예, 자유를 찾아서.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치고 둘이 뭐 미셸 뭐 알렉스 하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예전에 봤을 때 정말 이 뽕대프 하면은 그 장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유명한 장면. 그리고 폭죽 하늘을 이렇게 확 폭죽 쏘놓는 그 장면.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사랑도 맞아. 집착이지만 사랑이다. 사랑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예술적이야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100만밖에 안 들었을까요? 지금 레오스 카락스가 영화를 돈을 엄청 투자해서 만든데 라고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건 프랑스 국민들도 나 이 영화 솔직히 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좀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몰랐을까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히트했을 무렵에는 일종의 그런 허세가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영화는 프랑스 예술 영화를 본다는 개념으로 뭔가 좀 이게 언론들이 과도하게 띄우면 그냥 가서 호기심에 보는 그런 경우.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사실 외면받은 도저히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그런 관점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생 때인가 나왔을 때 엄마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엄마가 이 영화를 보시고 뭐라고? 아니 거실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 화면을 잠깐 봤더니 엄마가 네. 들어가! 미셸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잣집이잖아요. 본인은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시력도 잃어가고 실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거의 뭔가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서 만난 게 알렉스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사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미셸이 난 널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서 사랑을 했는데 내 상황이 바뀌어. 그러면 난 그거 아니었어.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원리. 이제 전공 분야 나오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변하니 그게 이제 변하는 거죠. 제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진짜 중요한 게 사랑 그 자체가 아니더라. 레벨과 취향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벨과 취향. 레벨이 달랐을 때. 왜 공주와 거지 뭐 이런 것처럼요. 레벨이 달랐을 때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내 사랑이 진심임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게 못 가진 자 쪽의 입장이 가진 자 쪽의 입장을 끊임없이 의심을 하거든요. 사랑인지 아닌지 의심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 말하는 그게 레벨이에요. 레벨이 같아도 문제는 게 취향이 다르면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랑하려면 다 해봐야지 주의자가 있고 사랑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도 있는 거예요. 취향도 취미 하다못해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해.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맞추려고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취향은 서로 존중해주면 돼요. 근데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지. 부인은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남자는 등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 해준다거나 서로 따로 가면 돼. 요거는 이제 서로 그렇게 하기 나름인데 레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왕자병 공주병이 훨씬 더 편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네. 결혼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 열등감이 심한 사람한테는 사랑을 증명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짜증나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심일까 아닐까를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적 사회 문화에 좀 더 심해요. 사랑이란 거 가치를 놓고 보면 우리 보통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재벌 2세가 기획실장 이 사람이 일반 평사원을 좋아하는 게
로망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상황이 오면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이 나를 어떤 그런 용도로 일회성으로 써먹고 말 용도로 나한테 친하게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에 질려서 떠나게 돼요. 본질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 사랑의 저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레벨과 취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의심하게 되고 확인받아야 되는 사랑이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칠 것 같아요. 알렉스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알렉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리의 불황자잖아요. 근데 미셸이 어디 사는지 알면서 또 미셸을 찾고 있는 포스터를 보면서도 그 미셸이 볼까봐 그 포스터를 찢다 안 되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도 이해를 못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행위에 가까워. 그러니까. 그리고 방화하고, 그러니까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보니까 차에 그 포스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이, 뭐 사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름다운 사랑도 있겠지만, 이런 원초적인 사랑, 뭐 집착적인 사랑, 한쌤,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 고도,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알렉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살다가 만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특히 좋아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절대 죽어도 놓칠 수 없다는 그러한 강박관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사랑과 절대 고독이라고 하면 이제 화려한 도심으로 나가기 두려운 영혼들이 바로 이 뽕네트 다리에서 둥지를 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력을 잃어가는 화가 미셸과 고개를 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알렉스, 최악의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바로 강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사랑이 낯설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또한 고독하기 때문이죠. 이 산다는 게 어떤 것이고 사랑의 정체란 무엇인가? 사랑하면 선남선녀의 것만을 떠올리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우리의 무리의 사랑은 의미 없는 날개짓에 불과한 것이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권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을 인생의 큰 테두리 안으로 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쇼스타코비치 곡의 암울한 느낌의 첼로음을 따라서 푸른 형광빛을 띤 자동차가 터널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그 뒤에 차창밖 도시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지만 공허하죠. 다큐멘터리처럼 롱 테이크 방식으로 구성한 이 장면은 바로 지치고 상처받은 소외된 영혼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알렉스가 시장에서 훔친 생선으로 회를 쳐서 미셸에게 주죠. 이때 카메라는 죽은 물고기의 눈을 비추면서 멀어가는 미셸의 눈을 연상하게 합니다. 미셸 앞에서 고개를 하며 알렉스의 얼굴과 입에서 품어나오는 휘발유 줄기가 불길로 변하죠. 불운 미셸에게 직접 고백할 용기가 없는 알렉스의 강렬한 사랑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미셸에게 한스가 이야기하죠. 거리의 생활이란 것은 맞고 강간당하고 또 그것을 잊기 위해 술 마시고 그러다가 폐인이 되는 거야. 넌 죽은 내 마누라와 비슷하게 생겨서 자꾸 그녀 생각이 나게 해. 떠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미셸은 떠나기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고 싶어요. 눈이 좋지 않아.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볼 수 없어요 라며 애원합니다. 이 뽕네프의 여인들은 1991년 바로 프랑스의 레오 까라가 감독한 소외된 인간들의 자폐적인 사랑의 격렬함을 그린 영화죠. 그래서 누벨 이마주의 선두주자로서 여기서 누벨 이마주 그러면 바로 이제 새로운 이미지란 뜻인데요. 1980년대 이후에 프랑스의 작품들을 이야기합니다. 미학적이고 역동적인 영상의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화면 속에서 비애의 정조가 깃들인 아름다운 색채와 섬뜩한 광기, 어린 움직임이 담겨 있죠. 그래서 누벨 이마주란 영화를 이미지의 다발로 엮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미지란 뜻인데 관습화된 영화 형식의 거부를 추구하는 영화 서조로서 1960년대의 새로운 물결이란 뜻의 누벨 바그에 빗대서 지어낸 말입니다. 여기서 누벨 바그라는 것은 1950년에 시작해서 1962년에 절정에 이른 프랑스 영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오 카라가 영화평을 쓰던 시절의 필명이 알렉스임을 상기한다면 그의 영화 속 알렉스는
레오카라 자신을 대신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의 반항적인 모습이나 제스처는 프랑스의 천재 악동 랭보나 보들레르를 상기시킵니다. 그의 대사 또한 랭보나 보들레르의 시구를 변형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알렉스는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정말 페르소나네요. 페르소나. 그 랭보 그러면 넘버 3가 생각나지 않아요? 랭보 생각나네요. 누벨 이마즈, 누벨 바그. 그 우리 영화에서 몇 번 언급된 적 있죠? 네. 뉴웨이브. 뉴웨이브. 프랑스식 발음. 네. 저는 렘브란트의 자화상 나왔잖아요. 선생님. 네네. 왜 미셸이 렘브란트 자화상을 보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이제 자기 초상화를 그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그 자기 초상화를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미셸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때 당시에 이 화가들이 고객들의 주문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렘브란트가 굉장히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부잣집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고 그러고 나서 아들을 하나 낳고 그 부인이 죽었더군요, 보니까. 그런데 미셸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초상화는 렘브란트가 그러니까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자기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의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물감에다 붓을 대고서 네. 아주 인상을 쓰면서 못마땅한 표정 그거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화와 이 여기서 이 미셸이 눈을 잃어가면서 화가로서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운명적인 것과 결부를 시켜서 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저녁에 가서 한스가 목마를 태워서 촛불을 들고 보여주잖아요. 한스가 불황자잖아요, 불황자. 근데 이제 불황자들도 다 사연이 있는 거죠. 그죠? 딸이 죽어서 아내가 거의 정신 나가서 집을 나가고 그 아내를 찾고 그러면서 한수도 불황자가 됐더라고요. 예. 아유, 우리나라 서울역이 생각이 나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현대 사회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한 쌤이 또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이제 보면 소외된 인간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를 우리가 자기 소외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외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 메커니즘 속에 말려들고 희생하는 그런 역설적 과정의 진행입니다. 기계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조직의 거대화, 관료화, 집단관계의 파편화 같은 인간 소외를 부추기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등장은 가족과 친구, 심지어는 이성 친구와도 대화가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를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지배받는 것으로 규정한 포이에르바흐에 따르면 소외는 타인에게 배척당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스스로가 자기로부터 소외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즉 인간다운 자기의 본질을 잃고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쫓는 삶에서 인간 소외가 시작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 개인의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서로 간의 소외를 낳는다고 합니다. 즉 타인과의 인간적 대화를 회피하는 것 그 자체가 도피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 소외가 굳어져서 사회 전체가 비인간화됩니다. 대표적 양상은 바로 효율성의 신화에 지배당하는 사회 현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의 논리만 쫓는 데서 비롯되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매달린 결과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삶을 사는지 잊은 채 인간다운 삶과 가치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샤르트르는 이런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존적 삶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즉자적 삶에서 대자적 삶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즉자적 삶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서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동물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자적 삶이란 것은 현실적 자아와 삶을 이상적 자아와 세계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므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인간적 가치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죠. 이런 점에서 또래 문화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친구 집단이 소비 향락적인 생활과 만남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사고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간 소외는 한마디로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이나 물질이나 기계나 상품의 소비에 넋을 잃고 살아가는 좀비적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대 사회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소외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으로 사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로 인간을 평가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간적인 특성을 통해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이러한 교화 가치의 평가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죠. 또한 세분화된 구조의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부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거대하게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은 전인적 존재가 아니라 일부로 기능하게 되면서 소외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가 교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고 인간 자체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미 활동이나 문화 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야 합니다. 타인과 이웃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사랑이 뒤따라야 합니다. 네. 취미생활 가져야 되고요.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인과의 인간적 대화를 회피하는 것 자체가 도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도 카톡하고 문자 안 되잖아요. 전화 안 하고 뭐 친구들한테도 전화보다는 카톡 문자로 전화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목소리 듣는 게 그래서 카톡 문자가 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배달 어플 같은 게 인기가 있는 게 요즘 애들이 전화로 의사소통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훨씬 편하고 대면하지 않는 것. 그냥 문자 주고받고 이렇게 그러네요. 자, 우리 여기에서 나왔던 배우 드니라방과 줄리엣 비노시 마차님, 네. 프랑스 여배우 줄리엣 비노시 소개해 주시죠. 네. 줄리엣 비노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잖아요. 프랑스 저널에서는 정관사 라를 붙여서 라 비노시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 배우라는 뜻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인 아버지 그리고 배우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후에 파리 국립드라마 예술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85년에 랑데뷰 그리고 86년에 나쁜 피 그리고 뽕네프의 연인들, 폭풍의 언덕 등에 출연을 하면서 세 가지 색 블루에서는 젊은 미망인 역을 맡아서 이때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이 블루 포스터는 정말 집집마다 있을 정도로 인기가 한국에서도 많았었죠. 92년에 데미지, 96년에 잉글리시 페이션트, 2000년에는 초콜릿으로 조니 뎁과 함께 출연을 했고요. 최근에 공각기동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화한 영화였는데 주연의 스칼렛 요한슨과 함께 조연으로 출연을 했고요. 올해는 렛더 선샤인 인 그리고 이북이라는 영화를 개봉 예정입니다. 그 이북은 북한의 이북이 아니고요. 네. 전자책 이북. 네, 네. 그리고 그 뽕네프의 연인들의 보면은 포스터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림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줄리엣 비노시가 직접 포스터를 그린 거라고요. 이분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50대예요. 아니 뭐 농담을 한 말이고요. 네. 정말 좋아했던 배우라서. 근데 영화 쪽에 관심도 좀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줄리엣 비노시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가 문득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 아까 말한 그 블루 같은 포스터 네. 보면 그것처럼 새삼스럽게 말로 이렇게 거론하니까 아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무용을 시작을 했는데 유명한 무용가죠. 아크람 칸과 함께 세계 순회 공연을 돌기도 하고요. 다재다능하네요, 정말. 네. 지금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후원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이 됐던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을 위한 구명운동도 펼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예술가로서 배우로서의 표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개념 여배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개념 여배우. 줄리엣 비노시. 너무 멋있어요. 랑콤 그때 모델 아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 맞아요. 얼굴 딱 기억나죠? 랑콤 자체가 프랑스. 네. 네, 로레알 네.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랑스 배우를 네. 모델로 썼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좀 센세이션 했었죠. 거의 국내 배우들이나 탤런트를 썼는데 특히 화장품 모델들은 근데 이제 프랑스 배우를 이렇게 모델로 썼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확실히 프랑스 쪽은 뭔가 좀 지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선입견이 그래요. 특히 여배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살아보면 그건 아닙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저는 드니 라방, 알렉스 역인데요. 프랑스 대표적인 배우고 정말 우리 패널 중에서 야수님 있잖아요. 야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자기 색깔이 확실한 배우. 굉장히 몸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배우래요. 그래서 서커스 좋아하고 마임 연기에 능하고. 그래서 폭네프 다리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나 춤추는 거 보면은 무슨 현대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1982년 레미제라블로 영화계에 데뷔를 했고,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뭐 소년, 소녀를 만나다, 나쁜 피, 폭네프의 연인들에서 레오스 카락스 감독과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청춘 3부작, 알렉스 청춘 3부작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감독이요. 네. 아는 배우가 없었던 거다. 제가 이렇게. 그랬네요. 그리고 2012년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홀리 모터스라는 영화에서는요. 1인 구역에 오스카 역을 소화를 했대요. 1인 구역. 대단하지 않아요? 픽션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주 역할에 따라 다양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레오스 카락스 감독이 드니 라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조각처럼 입체적으로 생겼다. 또 신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 드니 라방 같은 배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배우네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38번째 폭네프의 연인들 함께 하셨습니다.